자, 테마 45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테마 45번에 보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도 단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역 분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광역적인 것이고 개별 분석은 시군구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거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은 뭐라 했다? 후에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으로 쓰고 고층화를 하고 최유효 이용, 용도의 다양성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평균적인 사고를 갖는 게 바로 표준적 이용이게 지역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분석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최유효 이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야? 표준적인 사고가 더 크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 분석에서 있고 최유효 이용은 어디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거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가 일반적 그 다음에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갈 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는 우리가 가치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는 거 가격 수준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 자체는 대략적인 것이죠. 그것은 지역 분석이고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가격을 따져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가격을 따질 때에는 알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개별 분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 말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을 갖다가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 다음에가 동일 수급권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뭐 해야 된다?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대상, 우리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데 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인근 지역은 항상 변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된다 했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는 서로 같은 지역에 밀접해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인근 지역이고요.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근이나 유사나 동일 수급권은 어떻게 대체 가능성이 있죠? 셋 다 있다 했어요. 유사 동질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유사 지역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다?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다? 유사 지역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시작!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유사 지역은 거리와 밀접한 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하면 틀리는 지문이야. 자, 거리의 인접 여부와 상관이 없이 알겠어요?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시작.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면 우리는 유사지역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리 인접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적 특성이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에서는 제가 뭐라 했냐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 동의수급권은 대체 가능성도 있고 상호 우리가 관계가 성립하는 형태가 있고 서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리는 동의수급권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담을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시작. 인근 지역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례 가격을 할 때 인근 지역에서 샘플을 구할 때는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점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테마 46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40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은 지역 특성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각 지역의 지가를 우리가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이 부동산을 얼마 가지고 만들었니? 자, 얼마 써서 만들었니? 그래서 우리가 원가성 또는 비용성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에 팔리니? 바로 이게 시장성, 수익성이라고, 자, 우리가 시장성이라고 하고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니 하는 게 비교 방식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내가 임대 건물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임대 건물에서 내가 얼마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세 번째가 무슨 성을 따져본다? 수익성을 따져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세 가지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가치의 뭐라 한다? 삼면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삼면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법을 크게 나눴죠. 자, 어떤 방식?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개념이 가액과 뭘로? 임료에 대해서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액과 임료, 가액과 임료로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개념의 가액을 또 집어넣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수익 방식에서도 가액과 임료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우리가 방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3방식 7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꼭 주의하시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가액에 대해서 원가 방식에서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적산법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적산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가액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가액. 임료에 대해서는요. 적산임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가액과 임료로 구분한다 했었죠. 그러면 가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가격의 거래가 됐냐 해서 가액의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또 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대료를 준 사례가 있었니? 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임료 사례 방식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 사례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알아두는데 이때 우리가 비교하는 가액이다 하여 이것을 비준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준가액, 비준 임료 또는 비준 임대료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토지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에 대해서 하는데 이 토지의 가액은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가? 공시지가 기준에서 하는데 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때 우리가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토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비교 방식은요, 비교가액에다가 비중가액에다가 사시지계면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거래 사례라든지 임대 사례에서는 사시지계면인데 면보다는 그 밖에 요인을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해요. 자, 한데 우리가 토지만큼은 사정보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국가에서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는 사적인 사유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는 사정보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지계면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있어서 가액과 그 다음에 임료에 따라서 나눠진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어요.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얘기는 무슨 가치를 구하는 얘기예요? 미래가치, 현재가치, 현재가치를 구하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수익 분석법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요. 시작. 수익 환원법.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요. 시작. 수익 분석법이에요. 그럼 가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니까 이때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거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를 구하는데 할인한다, 환원한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그래서 수익가액과 수익 임료 방식 이렇게 구하는 7가지 방법을 표로 우리가 지금 방금 봤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줘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원가 방법에서는요. 원가법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을 무슨 가액이라 한다고요? 적산가액. 맞아요? 임료는요. 적산, 임료 이렇게 하고요.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과 임료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가액에 대해서는 뭐라 한다고요? 시작.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에 대해서는요. 임대 사례 비교법. 자, 토지는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했죠? 가액에 대해서 구할 때 뭐라고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마지막 수익. 자,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과 임료라고 했어요. 이때 가액을 구할 때 현재 가치를 따져본다. 이게 바로 수익에 대해서 가액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 따져보겠다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수익 분석법.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강의 노트, 서브 노트에 있는 그 뒷부분에 감정평가 규칙하고 가격 공시에 관련된 규칙에 관련된 거 제가 꼭 보라고 했는데 좀 보고 계시죠? 그죠? 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용어 중에서 알아야 될 거 기준 시점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 시점이라 했다? 감정평가에 뭐가 예? 자, 뭐가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자, 감정평가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준 시점이다. 뭐 기준 시점이란 말은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 그럼 여기서 질문. 시산가액은 최종 평가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X죠. 제가 시산가액은 뭐라 그랬다? 중간가정의 평가액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중간가정이라고 그랬어? 세 가지 3방식의 금액이 불완전한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원가성, 비교성, 수익성이 다 일치해서 한 가지 방법만 구하면 될 텐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시상가액이라고 하고 시상가액을 맞추는 과정이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가액은 최종평가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 시작! 중간과정의 평가금액이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뭐라 했다? 지역, 그 다음에 개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한번 제가 머릿속에 끄집어 볼게요. 여기 봐요. 책 보지 마시고. 자, 사회적인 면이 있었고 경제적인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시 일반적 요인에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세 가지. 일, 지, 개. 까먹으면 안 돼. 다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시작. 일, 지, 개. 그럼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었어. 그건 좀 이따 보자고요. 다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 시작. 일, 지, 개. 그럼 일반적 요인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 행정,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딘지 대답해 보세요. 자, 인구, 사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세, 세금이죠. 세금은 어디에 해당이 돼? 행정이야 아니면 경제야? 경제야. 행정은 뭐뭐 제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그럼 또 물어볼게. 공법, 행정이야. 토지 이용 규제, 허가제, 행정이야. 무슨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 이런 말이 들어가면 행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임금, 경제, 맞아요? 고용, 경제야. 고용은 행정이라고 저희 사회라고 보면 안 돼. 알겠죠? 이런 말들이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시작. 일, 지, 개. 거기 안에 일반적 요인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다. 시작. 사회, 경제, 행정. 맞아요? 그 내용 꼭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가치의 발생 요인도 있었어요. 공급의 희소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용, 맞죠? 효용은 만족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유효 수요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몽땅 다 충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일부 극한적으로 한두 개 하나만 우리가 있으면 가치 발생 요인이 되지 않는다 했었던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해서 제가 거기다 서브에다 적어놨잖아요. 얘네들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야 돼요. 원가법 얼마 들어갔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가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재조달 원가에서 이때 이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일까요? 기준 시점일까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예요. 알겠습니까? 감정평가는 무조건 무슨 시점이야? 기준 시점이야. 알겠어요? 그 점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원가법 머릿속에 담아보자고요. 기준 시점의 알겠습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 것을 뭐라 그랬다? 우리는 원가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준 시점에서 뭐를 구한다고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거 무슨 법? 원가법.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적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적산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 시점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한다, 차감한다, 가산한다야. 알겠어요? 꼭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적산법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초가액에 뭐를 곱한다고요? 기대의 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적산법이란다. 이건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전차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건 시험 문제가 딱 틀이 박혀 있는 게 두 문제가 있다 했잖아. 용어 물어보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틀리면 안 돼. 그냥 가르쳐 줬는데도 틀리고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적산법에 대한 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액이야, 임료야? 가액. 자, 임료에 대해서 하는 건 뭐라고 그랬다? 시작.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대상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액을 한다든지 임대료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세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 꼭 중요해. 사시지계면 이거를 갖다가 제가 줄여서 크게 뭐라 했다? 사시가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사정보정, 시점 수정, 뭐라 그랬어?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써놨지? 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사례 비교법에서는 항상 얘네들 세 가지 꼭 나와. 뭐라고? 시작. 사시가. 여기에 가로놓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비교법에서는 동일 우리가 가액과 사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뭐를 기준한다? 시작. 사시가. 사는 뭐라고요? 사정보정. 시는 시점 수정. 가는 가치에 대한 우리가 요인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 관련된 거,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 관련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달 원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제가 무슨 시점에 제조달 원가라고 그랬죠? 기준 시점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신축 시점의 취득원가 개념이 아니라 무슨 원가로 했다?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내가 만든다면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게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것은 거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제조달 원가 첫 번째 원가법 제가 적어놨는데 원가법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 것을 뭐라고 그랬다? 원가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가격을 제조달 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게 적산가액이라 했고 제조달 원가 한번 볼게요. 제조달 원가는 항상 자가건설,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가건설인 경우에는 이윤이 포함이 안 되니까 알겠죠? 항상 도급건설로 해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복제원가 방식과 하나는 대치원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복제원가 방식은 최근에 지어진 부동산인 경우에는 복제원가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치원가라고 하는 거, 이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가 재료라든지 또는 설계라든지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에 유익한 방법이 대치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끝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처럼 복조원가, 복제원가 얘네들은 항상 감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감가를 고려해야 된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세 가지 몽땅 다 고려하는 것은 복제원가 방식이라고 했던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치원가다, 대체원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치원가에서는 무슨 감가만 고려한다 그랬다? 경제적 감가만 고려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지문 가지고 틀어버리는 가능성이 많다 했죠? 다시 한번요. 자, 대치원가는 무슨 감가만? 경제적 감가만 고려한다. 아까 제가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경제적 감가에는 정해 효과와 보해 효과가 존재한다. OX. X라 했죠. 감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부의 효과만 존재하는 게 경제적 감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를 또 깊게 한번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적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표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놓은 거 직접비, 간접비, 수급인의 이윤까지 들어갔죠. 자, 이윤, 이익이 들어가 있다. 이게 표준적이고 통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등기비용이라든지 또는 건설자금 이자, 이런 세금, 이런 것 등이 우리가 통상부대비용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테마 48번에서는 감가 수정과 정해법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 감정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깊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출제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 보는 견해에서 저번에 그랬었죠. 마지막 차수에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원가법인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접산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정해법하고 같이 포함하여 접산 가격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사시지계면, 시지계면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아니면 환원이율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까지도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된다. 그 외의 쪽에 나오면 그냥 버리고 나와. 알겠어요? 뭐 이상 야리꾸리하게 나올지도 않겠지만 거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그 사시지계면하고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의외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틀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분명히 거기에서 파트에서 문제를 내서 7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감가 수정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까요? 제조달 원가를 감액한다라는 말을 적어놨죠? 제조달 원가에서 빼겠다. 그러면 이 감가에는 아까 제가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감가에는 몇 가지? 3가지.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맞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나 설비, 건물과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 한다. OX, X. 설계, 디자인 뭐 이런 것 등은 기능적 감가야. 알겠어요? 자, 시간의 노후화로 인해서 자 발생되는 것은 물리적 감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집가가 싸지게 되는 현상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해가 안 나요, 이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감가만 외우면 안 돼. 자, 다시. 자, 우리가 이 감가 수정은 이처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를 감액을 정하는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게 되고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한다라고 써놨죠. 거기다 동글뱅이 좀 해서요. 여기다 시험 문제 지문을 뭘 가지고 하냐면 공제를 차감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것을 가산하여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알겠어요? 다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차감하여 나오는 것을 원가법이라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돼. 다시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한다 했지 가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한다는 거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그래서 가액을 적정화한다는 얘기는 가액을 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3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정해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뭐 정률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거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들어가고요. 이처럼 정해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제가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을 박스로 표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거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건물과 부적합하고 설계나 디자인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시간이 노후화되면서 발생되는 것은 물리적 감가.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은 경제적 감가.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물리적 감가에서의 질문입니다. 자, 태풍이 불어와서 창문이 5장이 깨져서 유리창을 갈아 꼈다면 이것은 치유가 가능한 감가일까?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일까? 치유가 가능한 감가야. 자, 건물이 노후가 돼서 기둥이 지금 쉬어 있다면 이것은 치유가 뭐해? 불가능한. 기둥 자체를 다시 틀 수가 없어. 맞아요? 자, 이처럼 잘 들어야 돼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가 두 개가 존재해. 알겠어요? 자, 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 치유란 얘기는 내가 고칠 수 있다 했잖아. 자, 나는 가만히 있거든. 근데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어. 치유 가능하지 않지? 또 이 지역이 저소득층에서 천위 현상이 일어났어. 내가 고칠 수 없어. 이런 경제적 감가인 경우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만 감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지문 시험으로 나오니까 알아야 돼. 치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적 감가는 고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액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액법에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제가 일정한 금액을 정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요거 마저 한번 들어보자고요. 감가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정액법, 그 다음에가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률법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었냐면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에서 머릿속에다 도형을 그려놔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액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액이라는 얘기는 바를 정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액, 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감가, 액이 항상 뭐하게 나타난다?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라고 한다? 정액법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율이라고 했는데 이 정자도 바를 정자인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율.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감가, 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머릿속에 정리할 때 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라 한다? 시작.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뭐라 한다? 시작. 정율법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액법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복리이자를 계산했다. 자, 복리이자를 추가로 해서 계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액법과 유사하며 여기에 복리이자 방식을 산입을 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이다? 시작. 상환기금법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보통 실무에서는요. 정액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 건물이라든지 자, 건물 또는 구축물 같은 경우 제가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돌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펜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축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법에 의해서 감가한다? 정액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정률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계라든지
또는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계 설비, 또 차량,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법? 정률법으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비품, 뭐 책상이나 냉장고, 뭐 TV 이런 것들은 보통 내용연수를 우리가 법정 내용연수를 회계에서는 5년을 잡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요. 이 상환기금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자 부분이 크다 보니까 왜 이자가 크냐면 얘네들은 이런 데서 보통 많이 써요. 광산업에서 많이 써요. 그러면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임야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내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대출 이자를 실질적인 감가비, 감가상각비와 분류하여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회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깊게 안 들어가는데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비용과 영업 외적인 비용을 구분해서 영업비용이 커지게 되면 투자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업비가 큰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빼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몰라도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 이자, 복리이자, 달리이자도 아니야. 무슨 이자, 시이자? 복리이자 이런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아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머릿속에 좀 담으려고 하세요. 자, 감가액은요,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뭐하다?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법? 정액법.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정률법은요, 처음에 상각비를 많이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50원, 그 다음에 60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다 하여 이것을 우리는 체감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체감한다. 가면 갈수록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감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정액법하고 복리이자를 같이 포함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100원 중에서 90원은 감가비로 보고요. 10원만큼은 이자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다 해서 감가상각비는 같을지 몰라도 정액하고 자 뭐를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자 부분을 따로 계산한다는 게 바로 뭐다? 시작!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항상 90원, 10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무슨 법? 상환기금법.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나오는 테마가 뭐냐면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의 크기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초기의 감가액의 크기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정률법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법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무슨 법? 정액법. 그 다음에가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상환기금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정률법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어렵다는 건 아니니까 잘 안 내. 자, 그러면 이 정률법은 초기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아니면 작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거다라는 거 그림 담아요. 그림을 담아야 돼, 그림을. 알겠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큰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순간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자꾸 담으려고 하시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초기가 있으면 말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말에 이런 얘기인데 말기 이런 얘기는 잘 안 쓰고 말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말이란 얘기는 그 자산을 사용해서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상가액을 다 했으니까 이 마지막에는 어땠을까? 얘하고 뭐 했을까? 다 상각을 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에는
정률법하고 정예법은 뭐 한다? 같아져.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우리가 감가는 왜 하는데? 물어볼게. 감가는 왜 하는데? 감가는요. 전에 제가 이거 혹시 다 까먹었나 본데 제가 감가는 우리가 회계학에서 비용 배분이다 이런 개념을 해요. 1,000원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면 부담이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결산 때마다 상각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마다 그 자산을 비용 처리해 준다는 개념이 감가상각비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액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지 비용을 떨어내기 위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 접근하는 시도가 다른 거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이 자, 이렇게 보세요. 말기에는 정률법과 정예법이 뭐 하다고요? 같아. 알겠죠? 하지만 상환기금법에서는 이자 10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떨어내지 않았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부등호 표시에서 기간 말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상환기금법은 영원하게 떨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간 말의 크기는 얘네들이는 서로 뭐하고 같고 상환기금법은 뭐하다? 얘네들한테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적산가액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산가액의 크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적산가액의 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 적산가액을 우리가 뭐라고 되겠냐면 복성가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야. 제가 프린트에는 복성이라고 적어놨죠? 찾았어요? 거기다가 복성이나 적산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앞에 뭐라고 붙었다? 초기 이런 말 써놨죠? 자, 즉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적산가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또 끄집어낼게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의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얼마짜리? 1,000원짜리. 알겠죠? 그러면 1,000원짜리를 샀는데요. 자, 내가 1년간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맞죠? 그잖아. 중고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정예법으로 계산을 하니 얼마큼 비용이 생겼다? 100원만큼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물어볼게요. 제가 1년간 1,000원 주고 서서 1년간 사용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판다면 이때 1,000원에 팔면 사겠어요? 왜 안 사요? 썼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요. 1년간 사용하니까 100원만큼 내가 썼으니까 이거 쓴 거 빼고 9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사겠죠? 그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때에 이 100원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이것은 취득원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가격에서 감가액을 빼준 거, 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적산가액이야. 얼마야? 900원 나왔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 1,000원에서 150원 빼주니까 얼마? 시작. 850원이 적산가액이고, 그 다음에 광산업에서는 자, 이 상환기금법에서는 1,000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 하면 90원을 빼주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용으로 감가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거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적산가액은 910원이 되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럼 적산가액이라는 거, 복성가액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산 거에서 감가액을 뺀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초기에 적산가액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제일 커? 얘가 더 크지? 그 다음에가 얘지? 그 다음에가 정률법이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기출문제로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정도쯤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정해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직선법이다, 균등상각법이다 하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고 또 경관연수에 비례하고 계산이 쉽다, 또 건물 구축물에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정해법에다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꼭 필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얘는 시험에 나오거든. 이건 맞춰주면 돼. 오히려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더 쉬울 수 있어. 정답이 딱 떨어지니까 식을 외우는데. 근데 이 정도는 외워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왜? 분명히 제가 이거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해법 공식에 대한 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법 공식.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자고요. 이 감정평가,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배우는 거지 회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건이 있어야지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회계는 물건이 없어도 법정 내용 연수가 존재하면 감가상각을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만큼은 꼭 뭐가 존재해야지만 감가를 한다고요? 대상 물건이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다시 뭐에서는? 감정평가에서는 정해법만 하게 되면 이것은 공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정해법과 항상 무슨 법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시작. 관찰감가법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다. 시작. 감정평가예요. 근데 회계는요, 정해법만 해. 관찰감가법 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회계적인 방법에서는 정해법만 해. 그리고 법정 내용 연수를 근거로 해서 감가를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꼭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면 임장활동, 즉 내가 가서 봐야 되잖아. 그 가서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관찰감가법.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정해법에다가 무엇과 같이 해야 된다. 시작. 관찰감가를 해야 된다는 게 감정평가 방식이야. 그러면 이 내용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해법 공식을 한번 보자고요. 정해법은요, 공식이 회계하고 달라. 그래서 이 정해법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에,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에 여기가 회계에서는 취득원가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감정평가는 아니야. 감정평가의 모든 기본적인 것은 기준 시점에 무슨 원가를 기준하라고 그랬어. 시작. 제조달 원가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제조달 원가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잔존가액을 갖다가 우리가 빼준 것을 정해법에 뭐라 한다. 이것을 감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감가액은 몇 년분? 보통 우리가 1년분을 기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몇 년분? 1년분. 그런데 자, 요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제조달 원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쐐기 박습니다. 자, 이거는 신축 시점에 아니야.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어떤 거냐 하면 법정 내용 연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슨 평가를 배우는 거야? 감정평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서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시험 문제에서 가르쳐 주기도 해. 그냥 50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녀분은 자 40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건 40년이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런데 자, 이 건물은 1년도에 신축을 하여 현재는 몇 년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잔여 내용 연수에다가 사용 연수를 따져보니 사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 경제적 내용 연수는 몇 년이 되는 거야? 45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요소 구하는 것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감가액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적산가액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적산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적산가액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시작. 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준다고 했어요? 감가액을 빼준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냥 감가액이 아니라 감가 뭐를 빼준다? 누계액을 빼주는 거야. 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태까지 사용한 거 몽땅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을 적산가액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정해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제가 누차 강조했었던 내용이다. 책에 비슷한 베이직 제가 콕 찍어주면서 얘기까지 해서 전차수에 맞죠? 전 과정에서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예.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서 일찍 끝내버릴까요? 그게 낫죠? 중간 또 쉬고 끝내는 것보다. 알겠죠?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테마 49번.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에 대한 것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원가법 배웠었죠? 자, 여기 봐요. 자, 물어볼게요. 원가법은 뭐하고 뭐가 있어? 시작. 가액과 임료가 있었지?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거 원가법,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거 적산법. 또 질문, 원가법은 어떤 거야? 보지 마. 원가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써 있었어? 감정평가 규칙에서. 끄집어내, 빨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구하는 게 원가법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자꾸 책을 의존하지 마. 책을 의존하는 순간 그건 절대 내게 안 돼. 다시 한번 원가법은 시작.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을 차감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 게 원가법이야. 그 다음에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원가법에서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이야. 그러면 자, 머릿속에 끄집어내. 기준 시점이야 이것도. 자,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적산법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적산법이 뭐야? 시작.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는 거 적산법이야. 자, 그럼 원가법 뭐라고요? 시작.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적산법은요. 시작.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는 거야. 곱하고 계속 곱하면 안 돼. 알겠죠?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이게 안 들어가니까 자꾸 틀리게 나오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고 나서 자꾸 까먹잖아. 맞죠 이거? 얘는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얘는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걔는 비교 방식이잖아. 처음에 우리가 원가 방식 배웠고 비교 방식. 알겠죠? 그럼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과 또 임료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액과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비준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준이란 얘기는 비교한다, 비교하는 가격, 비교 가격을 비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 하면 잘 봐요.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도 머릿속에 이제 노트 정리가 돼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감정평가를 왜 어려워하냐면 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론을 접하니까 얘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원가법 그러면 원가법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살을 붙여 들어가면 어렵지가 않은데 얘가 뭘 하는 애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용도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까 그런데 지금 봐봐. 원가법 신나게 설명을 했잖아.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원가법. 자 원가법에는 머릿속에 끄집어낼게. 자 원가법에는 가액하고 뭐가 있어? 임료가 있어. 그럼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 자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원가법. 그 다음에 자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무슨 법? 적산법. 맞아 이거? 또다시 물어볼게. 원가법은 어쩐다고? 기준 시점에 제조다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뭐 하는 거야? 공제하는 거야? 가산하는 거야? 공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할게. 여기다 써놓을게. 친절한 수영씨. 자 까먹으면 안 돼. 자 다시 기준 시점이야 둘 다. 자, 항상 우리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신축 시점이라고 그러면 틀려. 자 기준 시점에 이런 얘기야. 자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자 제조달 원가에서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감가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차감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산법이라는 얘기는 임료를 구하는 거지. 자 기초 가액에다가 무엇을 곱하고 기대 이유를 뭐하고 곱하고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뭐하게 되면 더하게 됐을 때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적산임료야. 알겠죠? 자, 그 얘기 적산법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 방식. 자, 비교법 또는 비교 방식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크게 가액과 뭘로 임료로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여기다가 하나 플러스가 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것도 하나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토지는 가액에 대한 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우리가 비교 방식은 뭐에 대한 것을 기준하냐면 사례에 대한 것을 기준한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가액에, 거래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료에 대한 것은 뭐라고 했어? 시작.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기준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를 기준해서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가액?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사례 가액 또는 뭐라 한다? 시작. 사례 임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사, 시, 지, 개 하고 우리가 원래는 그 밖의 요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면적이 옛날에 나왔으니까 제가 면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밖의 개별 요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자, 비준가액이나 비준임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사시지계면 이렇게 외우자고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토지는 누가 가액을 결정해 준다고 그랬냐면 국가가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지금 재산세 나오는 입장이죠. 그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정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계산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지에 대한 비교 방식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지가에다가, 알겠죠? 표준지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사정보정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시작. 시, 지,
개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 한번 봐요. 가액과 임료에 대한 거 비교한다, 비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담아야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비준 가격은, 또 사례 가격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사시지계면. 이렇게 곱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식? 상승식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의 공식이 딱 틀이 잡혀 있으면 어려운 거 없거든. 근데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많이 외워야 되니까, 여러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해. 맞죠? 공법 시간에 외우면은 또 공법에는 학기론이 다 잊어먹고, 아니야 그 시간도 안 가. 여기 좀 이따 나가는 순간 다 없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 맞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자꾸 적어놓고 다니세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담아드릴게요.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과 뭐가 있다? 시작. 임료가 있다. 다시 가액과 뭐가 있다고요? 임료가 있다. 그러면 이때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시작.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비교한다. 이것을 우리는 비준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비준 가격이라 이런 얘기는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준 가액이다, 사례 가액이다 에다가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에다가 사시지계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다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 토지 가격을 책정을 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정 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썼던 거고, 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개별 요인이고요. 맞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수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는 사정을 보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이런 거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평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경기 변동에서 호황과 불황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 OX. X야. 감정평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정을 평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호황이나 불황일 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져.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이민을 가려고 당장 팔아야 되니까 금배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4억에 팔았어. 알겠죠? 그러면 지금 4억이 지금 사례가 됐잖아. 근데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짜리야?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건 5억이잖아. 그럼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 가격을 4억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아까 수영이는 갑자기 이민을 가기 때문에 4억을 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돌려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사정보정이야.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 한다? 시작. 사정보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정상가로 돌려놔라. 이게 사정보정이야.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어떤 거냐면 아까 예측의 원칙에서 시점 수정이라고 했던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제가 2년 전에 토지를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전에 토지를 살 때 이렇게 했는데 1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지가가 상승한 거야. 자, 5%씩 상승이 됐네. 그러면 1년 지나면 5% 상승된 거 맞네? 그 다음에 또 5% 상승하는 거 맞네? 맞죠? 그러면 이때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상승된 것을 빼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상승된 것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1년 후다라고 하게 되면 몇 프로를? 5% 나오는 거 맞지요?
그것을 여기다가 시점 수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대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위에는 대상 부동산, 그쵸? 얘는 뭐야? 시작. 사례 부동산. 물어볼게요. 대상 부동산은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또 물어볼게. 사례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됐으니까 사례라는 말을 붙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게. 지가 상승이 5% 올라갔다 했잖아. 이건 거래가 된 거야? 올라갔다는 얘기지 거래가 됐다는 것은 아니야. 거래가 됐다는 말은 꼭 지문에서 뭐라 하냐면 갑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 사례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해놓고요. 지가가 5% 상승했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더해줘야 될까? 사례야 대상이야? 대상이야? 자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시점 수정은 항상 대상에다가 더해주는 경우가 100%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시세보다 20% 싸게 급매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있지? 이건 거래가 된 거잖아. 그럴 때는 여기다가 시세보다 싸게 20% 싸게 내놨다 했지? 그러면 여기는 사례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만약에 시세보다 20% 비싸게 우리가 내놨다면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례와 대상의 개념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점을 고치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역 요인 비교치 아까 제가 인근 지역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지역 요인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지역, 이 지라고 하는 거, 자, 지역 요인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왜? 100분의 100은 계산해봐야 1이거든, 값이. 그래서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환원법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방식이죠. 자, 세 번째 방식이 뭐 나와 있어? 자, 수입 방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3 수입 방식. 자, 얘도 마찬가지 가액과 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료로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가액에 대해서는 수익 뭐라고 그랬다? 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뭐라고 그랬다? 시작.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자, 임대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 분석법이고 환원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미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 한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수익 가격과 자,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수익 가격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 또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거나 조소득이라는 얘기는 총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주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 흑백인데 거기 환원 3번과 4번 나온 거 있죠. 3번과 4번 환원이율이라고 해서 제가 4번을 2개 달아놨네. 거기 환원이율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걔네들 공식은 별표 좀 2개 좀 쳐주세요.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연습 좀 많이 시킬게요. 공식 좀 담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제가 여기 봐요. 시험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적산가액 계산하는 거 하고 얘네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네 중에 누가 한 선수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면 환원이율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담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의 가격 공시 제도인데 가격을 갖다가 공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원가법으로 하느냐, 비교 방식으로 하느냐, 수입 방법으로 하느냐,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에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원가법에서 어떤 걸 외웠냐면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좀에 이런 얘기는 뭐다? 조성지, 매립지. 좀에 건국이는 뭐야? 시작. 건물, 구축물, 기계. 알겠어요? 기계장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행하세요. 선자는 선박. 행은 비행기 행자. 그래서 항공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법으로? 원가법으로 한다는 얘기야. 다시 무슨 법? 원가법.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건물은 수익성이 있는 건물일까요? 없는 건물일까요? 원가법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했었죠? 토비 아동과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교 방식에서 토비 아동과자 했었죠? 그러면 토지나 비교 방식, 아는 아파트,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이런 거 해서 토비 아동과자 했었죠? 이게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입 방식에서는 뭐라냐면 임부 광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임부가 뭐야? 임대용 부동산을 줄임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임부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거 수입 방식으로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임부, 광어는 광산, 어는 어업권. 알겠죠? 이런 것들은 수입 방식에서 하라고 했던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테마 50번에서는 제가 거기에다가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보시게 되면 토지는 아까 제가 토지는 딱 공시지가밖에 없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건물은 원가법이야.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토지가 일괄평가되는 경우 있죠. 거기다 별표. 토지와 건물이 일괄평가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네모 박스 좀 쳐놓고 별표 좀 2개 좀 쳐놔요. 시험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평가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뭐라 한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보니까 원칙일 때는 공장일 때는 개별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예외일 때는 광업재단일 때는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왔지. 요것도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글쎄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자만 땄어. 공개, 공장재단은 개별 물건, 광업재단은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래서 공개, 광수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례 비교법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일괄평가되는 거 아까 있었지요? 그치? 그 다음에 자동차 사례, 그 다음에 동산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프린트 보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자동차하고 동산이 사례고 나머지 원가잖아. 그래서 공개 광수 일괄 자동 사례 이렇게 뭐 외워서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그 다음에 토비 아동가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임부광어.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를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머릿속에 담으면 일괄평가되는 거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거 꼭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 예외적인 거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있었잖아. 그거는 우리가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박스의 표를 보시게 되면 위에가 토지가 나와 있고 밑에가 주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그럼 토지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럼 이 표준지는 누가 하냐면 가장 큰 국장이 제일 크지? 그래서 국장이 해. 그래서 이 큰 놈들은 항상 1월 1일 날 공시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구 얘네들 짜투리잖아. 걔네들은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건물을 먼저 해. 그 다음에 토지를 나중에. 그래서 4월 30, 5월 31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머릿속에 담을 거 표준이 들어가면 국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개별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시군구. 그죠? 다시 표준이 들어가면 주택에서도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그럼 물어볼게. 단독이 커? 공동이 커? 공동. 공동은 국장이 하는 거야.
큰 거는 누가 한다? 국장.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단독주택에도 또 뭘로 나눴어? 시작. 표준과 개별로 나눴지? 그럼 표준이 나오면 크다고 그랬잖아. 스탠다드니까. 그러니까 국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주택에서도 개별이 나왔지? 이건 누구라고? 시작. 시군구.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으시라고요. 알겠죠? 나머지 관련된 문제들은 뭐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차 부탁드리지만 그 강의 노트 뒷부분에 있는 감정평가 규칙과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것은 꼭 좀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테마 50선을 쭉 한번 훑었는데 많은 반복을 하고요. 운전하시면서 틀어놓고 이제 칠판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